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험 있으십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컴퓨터도요. 바이러스 침투했다면 맥을 못 쓰고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소리 없이 들어와서 삶의 기능들을 마비시켜버리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그 주범입니다. 현대인들의 그 많은 질병도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제 생활의 적신호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거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스트레스와 싸워 이겨서 몸과 마음 건강을 가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작품 작가 표명희 씨의 단편소설 3번 출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먼저 이번 주 신간 안내 들으신 다음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우 오인실 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펀드로 돈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가 담겨있는 책 펀드로 고수익 올리는 100가지 방법이 이지북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10명의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밝히는 고수익 펀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있는데요. 증권 전문가 김경도, 장용승 씨가 같이 썼습니다. 초기 웹에 이은 두 번째 큰 물결 웹 2.0에 대한 최초의 가이드 시멘틱 웹이 디지털 미디어 리서치에서 나왔습니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과 델리셔스, 플리커 등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웹사이트의 공통점은 모두 시멘틱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 한국 웹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차세대 웹인 시멘틱 웹이 제시하는 비전과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컬럼니스트 김중태 씨가 썼습니다. 10대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45가지 지침을 담은 책 16살 내 꿈이 평생을 좌우한다가 팝콘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 경영협회와 포춘지가 선정한 역사 속에 위대했던 75가지 선택 중에서 45가지를 가려 뽑았는데요. 10대 청소년들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먼저 읽어볼 만한 인생 지침서입니다. 김지연 씨가 엮어 펴냈습니다. 네, 금주에 주목할 만한 신간 안내 받으셨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 말씀드린 대로 표명희 단편소설 3번 출구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표명희 씨는 이화여대 동문과 출신으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군요. 1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접고 작가 과정에 돌입을 합니다.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전문가 과정에서 글쓰기를 시작해서요. 2001년에 야경으로 제4회 창작가 비평 신인소설상을 수상합니다.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이 이 3번 출구입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 소외된 분들의 반란을 경쾌하게 그리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표명희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3번 출구 작품집 제목이기도 하고 또 오늘 대상이 되는 책입니다. 이 작품집에 묶인 책들이 대개 어느 시기에 쓰여진 건가요? 예, 제가 시작할 때 작품도 있고요. 예. 데뷔하고 난 이후에 초기 작품들 한 3년 동안 썼던 작품들을 묶은 소설집입니다. 연도로 보면 2000년대 접어들어서의 작품인가요? 예. 2000년에서 한 2004년까지 썼던 작품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관심들 많이 닿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주로 작가가 갖고 있는 관심사라고 그럴까요? 이 책 안에 묶여 있는 내용들, 소재들 어떤 걸 많이 다루셨습니까? 제가 작품을 쓸 때는 딱히 어떤 소재나 주제, 어떤 의도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는데요. 작품집으로 이제 묶어놓고 보니까 작품을 쓸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그 세계가 복합적으로 많이 녹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직접적인 체험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겠군요. 예, 일상에서 그런 체험들을 모티브로 하기도 했고요. 많이 가공한 부분도 있고요. 픽션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례로 30살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습작과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습작과 수영이요. 예. 네. 예. 제 데뷔작이 이제 야경인데 그게 수영장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뭐 3번 출구를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이 아까 소개하신 대로 경쾌한 방식으로 그려졌다는 그 평을 받습니다만 실제 내용 면에서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그렇게 명쾌하진 않은데요. 네. 이런 것도 글을 쓸 당시 저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데뷔 전후로 해서 그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네. 직장도 그만두고 또 그렇다고 습작을 해서 뭐 이게 작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렇죠. 막연하죠. 예, 네. 그렇게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글을 써서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반영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 자기 인생의 전기를 설명하는데 내가 작가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 30살 넘어 습작을 시작했습니다까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들리는데 그 다음에 습작과 수영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들립니다. 제가요 사실은 수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소설을 쓰려면 일단 건강이 좀 받침이 돼야 된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었고 예. 또 사실은 그 전에 20대 후반에 한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아이쿠, 예. 예, 그래서 거의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수영이라도 해야지 건강을 좀 유지하겠다 싶어서 네. 예, 그렇게 습작과 수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비중으로 예. 설명을 하시는군요. 지금 얘기 속에서 그 흔적이 조금 뭐 드러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되게 뭐 작가들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작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표명희 씨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10여 년이라는 경력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작가가 되겠다 맘먹지만 곧장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이 안 따라줘서 이런저런 일도 합니다만 이 표명희 씨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작가의 길로 스스로를 이렇게 내모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제 어렸을 적 꿈이 이제 작가였고요. 예. 근데 사실 이 꿈 자체가 조금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작가들이 어렸을 적에 좀 문제를 드러내거든요. 뭐 백일장에 가서 수상을 한다든지. 근데 문제요. 예. 문제가 아니고. 예, 작가적 소질.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 이제 꿈이 작가였고요. 또 진로를 봐도 문학 그 작가가 되기 위한 전 코스를 간 건 아니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실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좀 직장 생활이 고달프거나 또 일에 좀 염증이 나거나 그럴 네. 적에는 이제 대체로 그 어린 시절 꿈을 좀 떠올려 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도 하고 저도 이제 일이 좀 힘들고 고달플 때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좀 막막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3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습작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막막했는데 30살이 되고 좀 약간 그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글을 예. 쓸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 아주 크게 평가받고 사랑받는 작가 배수아 씨 같은 경우도 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뭐 서점에서 소설책을 한 권 사읽고 시작해서 갑자기 그래서 예. 작가가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자, 3번 출구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 이제 드라마로 함께 감상을 하게 될 텐데요. 줄거리는 이제 함께하면 우리가 이제 곧장 접하게 됩니다. 근데 대략 어떤 작품인지 그 윤곽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 작품의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이 여주인공은 이제 학력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긴 한데, 이런 뭐 사회적인 편견에는 이제 코웃음을 칠 정도로 당당한 신세대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신세대 여주인공은 뭐 회사에서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하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해서 뭐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진 문제와 또 연애 사건을 둘러싸고 뭐 그 직원들 간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면서 주인공은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우리 작품을 다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겠죠. 예습을 다 하고 있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표명의 단편 3번 출구입니다. 아직도 안 갔어? 이제 가. 얘 또 늦을라 빨리 가라. 어? 거울을 봐야 나가지, 거울을. 아유 안 봐도 이뻐. 얼른 가. 도대체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하나라도 좀 내놔봐. 너 거울 보기 시작하면 반나절이야. 아유 병원 안 갈 거야. 아유 내가 또 왜 이래? 엄마 방금 거울 썼잖아. 엄마 코에 영양크림 묻어있어. 아이고, 아직 안 갔냐? 아이, 또 뭐가 문제야? 엄마가 거울 숨겨놓고 혼자만 보잖아. 아이, 또 들켰어? 그 하여간 여자들이란 게. 아이고, 밤낮으로 찍어 바르긴 하고, 에헤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사치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홍기찬 딸년도 있는데 분수같이 우리 집 사정을 얼굴에 써붙이고 다녀야겠냐고요. 관상이라는 거는 옛날 노예시장의 거간꾼들한테서 시작된 거야. 몰라. 아유 얘 내일 모레면 너도 30이야 30. 어? 집에서는 거울을 볼 수가 없다. 나의 성형수술 후 부모님께서는 거울이랑 거울은 모두 감춰놓았다. 골목을 나서자 햇살이 언덕길 위로 쏟아진다. 눈이 부시다.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 찾아갈 곳이 고작 병원이라니. 의사 장에 대한 불만이 스멀거리기 시작한다. 세상에 온갖 비춰지는 모든 것들에 내 얼굴을 비춰본다. 무심코 교회 앞을 지나치다 사람 얼굴이 언뜻 띄어 자세히 보니 트럭의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다. 백미러 각도를 조절해 얼굴을 비춰본다. 양쪽 귀에서 흘러내리는 턱선을 따라가며 좌우 양쪽을 비교해본다. 역시 왼쪽 선이 문제다. 나오면 거울을 못 볼 줄 알았지? 아무래도 왼쪽 선이 좀... 한 번만 더 손본다면 거의 완벽하게 균형이 맞을 텐데. 뭐요? 예? 아가씨, 이 백미러 세냈어요? 트럭 기사는 별 정신 나간 여자 다 보겠다는 둥 느물거리는 웃음을 물고는 내가 돌려놓은 백미러를 큼지막한 손으로 다시 조절한다. 그가 계속 차창으로 내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꼭 오이꼭지로 씹은 기분이다. 잘 가슈. 성형이란 말이죠. 미와 과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 장은 자신의 직업을 미화하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 포토샵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그의 자부심을 그리 과소평가하고 싶지도 않았다. 물감이나 붓한 자루 없이 클릭 몇 번으로 모나리자의 미소를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제2, 제3의 모나리자를 만들어내며 모니터 앞에서 탄성을 연발했던 나처럼 장 역시 모나리자의 눈썹을 짙고 선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창조력에 번번이 감탄했을 것이다. 자, 잠깐 고개를 들어보세요. 상담을 마친 장은 내게 디지털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수술 후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애프터, 비포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니? 예, 그렇죠. 사실은 나중에 발뺌할 때 쓰려고 하는 거죠? 아이, 참. 아니, 발뺌이라뇨. 수술 결과 말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병원은 애프터 서비스도 됩니다. 김 간호사, 이리 따라오세요. 가서 스케줄 잡으세요. 수술을 하는 날, 나는 의사 장에게 말했다. 부분 마취 해주세요. 윤곽술의 경우는 대개 전신 마취를 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냥 놔둘 순 없어요. 환자분, 부분 마취도 의식이 흐릿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부분 마취를 해주세요. 참. 예, 그러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술 후 안면 윤곽선은 분명 부드러워졌다. 자, 예, 아주 성공적인 수술입니다. 어떻습니까? 컴퓨터로 봤을 때와 비슷하죠? 글쎄요. 지금은 붓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나면 아주 제대로 된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데요? 그건 약간 부은 정도가 달라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처방전대로 드시고요. 일단 일주일 후로 예약해드릴게요. 완벽한 대칭. 그건 인체의 기본 요건인데. 생일 선물이야. 실장님, 이게 제 얼굴이에요? 너무 못생겼어. 와, 이거 정말 예술이다. 입사 후 4번째 맞는 생일날. 부서 사람들은 모니터 앞에 모여서서 탄성을 연발했다. 생일 선물로 박 실장이 광대뼈를 과장한 내 얼굴 캐릭터를 만들어 매킨토시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었다. 바탕화면으로 잘 깔아놔. 실장님, 일 시작할 때마다 내 얼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광대뼈야 동양인 얼굴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지. 오히려 얼굴에 입체감을 준다고. 이왕 선물이니까 광대뼈 좀 깎아주시지. 단점을 극복하는 그럴듯한 방법 중 하나는 말이야. 그 단점을 더 강하게 부각시켜버리는 거야. 정면 승부를 하는 거지. 그의 방법론이 설득력 있게 들릴 정도로 나의 캐릭터는 매력적이었다. 전문대 출신 최연소 디자인 팀장이라니. 뭐야? 회사 홍보용인 거야? 이러다 4대 일간지에 실리겠네. 이정아가 뭘 했는데? 그렇게 대단해? 다 박 실장 덕이지. 실장님이 뭐? 박 실장이랑 한 팀이니까 거저 먹는 거야. 입사 7년차 때였다. 나는 명문 미대를 나온 동료와 나란히 진급했다. 사보에서는 능력 위주의 인사관리라는 회사의 합리적이고 진보적 경영 방침을 선전해댔다. 그 결정이 있기까지 나를 추천했던 박 실장이 인사과에 몇 번이나 불려가 임시회의가 소집되었던 일 따위가 언제 있었냐는 시기였다.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명문대 출신 동료 둘은 한 달 간격으로 사직서를 냈다. 일 잘 돼? 그럭저럭. 좀 여유 있나 보네. 커피도 마시고. 강 팀장도 한잔할래? 아니. 이 팀장, 나 사표 썼어. 뭐? 그만둔 친구들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다들 나 때문인 거야? 꼭 그것뿐만은 아니겠지. 연이은 사직의 여파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나도 결국 석 달 만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사표 수리해주세요. 뭐? 저 승진한 후로 저보다 경력 많고 학력 좋은 여직원들 한 번씩 사표를 써봤대요.
이제 저희 팀까지 해체될지도 몰라요. 그 친구들 자신들 능력이 모자라니까 지레 겁먹고 그만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나 끝내. 박 실장은 부서 내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버럭 화를 내며 내 사직서를 찢어 휴지통에 집어넣었다. 사건의 파문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박 실장님 말이야. 신랑감으로는 최고지. 유학파에다 실력 좋지, 매너 좋지. 사내에 누군가 두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안 그럼 그렇게 맨날 늦게까지 일하겠어? 전산실 김인영 씨는 어때? 그 친구는 학벌이 좀 딸리지 않아? 맞아. 실력하고 학벌하고는 또 별개니까. 홍보실 정선우 씨도 유학파랑 군침 흘리는 것 같은데? 누가? 정선우 씨가 아닌 박 실장님이? 그야 정선우 씨가. 그 여잔 세숫대야가 좀 처지잖아. 맞아. 직원들은 경쟁력 있는 사내 여직원을 하나씩 저울질해가며 박 실장과 가상의 짝짓기를 틈틈이 즐겼다. 물론 나 정도는 후보에 거론되는 일조차 없었다. 그래도 나는 박 실장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부하 직원이었다. 이번 공모전 안내문이야. 한번 훑어보라고. 그는 유명 공모전이 있을 때마다 귀띔해주며 나의 참가를 유도했다. 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가상의 짝짓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안이자 희망이었다. 피곤하지 않아? 좀 쉬었다 하지. 자, 커피 마셔. 고마워요, 실장님. 근데 내가 괜히 정아 씨 연애도 못하게 붙잡아 놓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장님. 저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 정아 씨처럼 한창 예쁠 나이에 애인이 없다니 이게 말이 돼? 늦은 밤, 사무실에서 그와 단둘이 남는 날, 나는 작업을 매개로 그와의 관계에 차츰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그와의 공동 작업이 몇 차례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면서 실제로 그는 나의 상사에서 차츰 환상적인 파트너로 변해갔다. 아직 멀었어? 힘들지? 내가 어깨 좀 주물러줄까?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 어디 봐. 멋진데? 빨려 들어갈 듯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그는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한 잔 더 할까요? 여기가 오늘 막차입니다. 마지막 코스요. 그럼 우리 디자이너 분하고 단둘이 할까? 그러실래요?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 저녁에 또 만나서 마시죠 뭐. 그럴까요? 잠시만. 이 팀장,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예. 자, 일어납시다. 자, 팀장님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 실장님 취하신 것 같아서요. 이건 제가 다음에 전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정아 선배님도 취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제가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나 안 취했어요. 뭐하러 번거롭게 그렇게 해요? 더구나 다이어리는 당장 내일 아침 회의 때도 필요한 건데. 토요일 격주 휴무라고 들었는데 내일 쉬는 날 아닌가요? 협력업체 광고사가 마련한 접대성 회식의 마지막 코스였다. 바비 인형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외모의 여자 디자이너는 맨 처음부터 박 실장 옆에 붙어앉아 갖은 애교를 떨었다. 바비의 속셈을 간파한 나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그것을 기필코 건네받으려 했다. 그때였다. 벌써 나왔어? 예. 실장님, 제가 다이어리랑 서류 챙겼어요. 회사로 갖다 드릴게요. 그래. 우리 디자이너님이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유일한 인간관계이자 버팀목이었던 그가 취기가 뚝뚝 묻어나는 손으로 내 손을 밀쳐 바비 인형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도록 손을 들어주었다. Never wonder what they were. 지난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내게 처음으로 페미니즘을 알려준 내 20살 시절 지식의 전도사였던 학원 강사 역시 수제자보다는 원생 중 가장 예쁜 여자를 택했다. 비로소 나는 내 처지를 제대로 깨닫게 됐다. 박이 나의 광대뼈를 강조한 캐릭터를 만들어준 진짜 의도를. 좋은 아침. 실장님. 이 팀장. 뭐야? 또 캐릭터 손질이야? 그냥 심심해서요. 이건 지적재산권 침해야. 내가 선물해준 캐릭터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다니. 실장님, 지난번 말씀하신 프로젝트요. 제가 어젯밤에 도안을 작성해봤는데요. 그 프로젝트? 그 외주 처리하기로 했어. 이 팀장이 신경 안 써도 돼. 네. 참, 그리고 웹 디자인을 전담할 새 팀장을 한 사람 더 뽑기로 했어. 크고 작은 변화가 서서히 내 눈에 잡혔다. 바비가 있는 광고사는 어느 순간 협력업체 1순위로 올라섰다. 야, 나 거기서 박 실장님 봤다? 누구? 거기 있잖아. 디자이너 바비 인형. 그 여자랑 같이 왔더라니까. 박이 스킨스쿠버 동호회원들과 같이 괌으로 가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를 떠난 지 나흘 만의 일이었다. 어머, 그 바비랑 단둘이? 그 인조인간이 뭐가 좋다고? 유학하잖아. 늘 신하고 젊고. 맨날 회사에서 보던 여직원들보다야 훨씬 신선하니까. 박 실장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3년 전 파격적 인사이동이 있을 때 고개를 든 나의 본능 때문이었을까? 인사부장이 또 날 보자고 하는구만. 박은 나에게 걱정 말라는 표정에 복잡한 제스처를 취했다. 공모전 당선은 나의 작품이었지만 그 공은 박 실장에게 돌아갔다. 나는 인사관리부로 향하는 그를 따라 나갔다. 실장님, 지난번 공모전 작품이요. 마지막에 제 이름 빼고 출품했어요. 그래? 그는 담담한 얼굴로 돌아섰지만 그의 발걸음이 분명 경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상의 영예는 그때부터 오롯이 그에게 돌아갔다. 웹 디자인상을 받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까지 완벽한 내 작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주일 후 다른 부서보다 늦게 승진 발표가 났다. 축하해, 강민아 씨. 그리고 이정아 씨. 그러니까 나의 승진은 박 실장과 환상의 파트너를 맺으면서 거짓말을 확실하게 하는 대가였다. 실장님. 뭔데? 빨리, 나 회의 들어가야 돼.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놔뒀던 시간이 어디 갔지? 웹 디자인을 전담할 팀장을 데려온다뇨? 아무래도 좀 새로운 인재가 들어와야 분위기가 전환도 될 것 같고. 분위기 전환이요?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런 인재 말이야. 우리 회사 홈피가 감각 떨어진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다. 야, 이게 여기 있었네. 그리고 외주를 주시려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죠. 전 그것도 모르고 밤새 작업했어요. 팀장, 나 회의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나중에. 야! 네가 인간이야! 야! 6개월간 나의 작업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외장하드였다. 내 손에 외장하드가 어떻게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는지 나도 납득할 수 없었다. 머리를 감싸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저 정말? 아니, 그렇게 히스테리가 줄 몰랐네. 그러게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니까. 그 인상 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신통하지. 박 실장이랑 무슨 썸씽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박 실장님은 그 바비 인형이랑 짝이라니까. 그럼 박 실장을 혼자 짝사랑이라도 했다는 거야? 박 실장이 끔찍이 챙길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내가. 화장실 전세 냈어. 왜 이렇게 안 나와?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다. 누군가 점점 내 목을 세게 조여왔고 나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번번이 두 손은 미끄러져 내렸다. 그때였다. 탈출구가 눈에 띈 건. 당신의 삶을 바꾸어 드립니다. 내 목을 조르던 소나기의 힘이 조금씩 풀렸다. 당신의 삶을 바꾸어 드립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금주에 명언이 붙어있던 자리였다. 이젠 3도 디자인 시대.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세요. 최첨단 의료 장비, 5명의 성형외과 전문의의 세분화된 분과별 진료. 찾아오시는 길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나는 변기에 물을 내리고 일어섰다. 화장실 문을 밀치고 나와 3번 출구를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다. 엄마, 왔어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와? 엄마, 나 어때? 뭐? 딸 얼굴 좀 봐봐. 어머,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좀 부었지? 광대뼈 좀 깎았어요. 뭐? 가만히 있자. 거울이 어딨지? 근데 좀 한쪽이 비뚤어진 것 같아.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퇴직금 썼지. 아니, 너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히네니?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아냐고. 네 아버지 명퇴야, 명예퇴직자. 배고픈 거 잘 참으라고 달아주는 그 명예 말이야. 내 직장생활 10년에 얻은 교훈은 이쁜 여자가 사랑도 받고 일도 잘한다 이거야. 못생긴 여자가 실력 있으면 그건 따돌림감이고 예쁜 여자가 실력 있으면 당연한 거고. 나도 내 인생 바꾸려면 얼굴부터 고쳐야 돼. 그래야 다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지. 난데없이 직장을 때려치우더니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 피 같은 퇴직금을 그 잘난 의사들 아가리에다가 고스란히 쳐넣고 와? 내 나이 25살. 엄만 내가 싫대도 쌍꺼풀 수술 시켜줬었잖아. 아우, 자격증 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의사나 미용사나 장사치인 건 매 한 가지인데 그 큰 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갖다 바쳐? 그러게. 소문난 병원으로 갔는데 어째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아휴, 그래도 드센 성격이 좀 수그러들어 보이는 게 훨씬 여성스러워졌다. 결국 엄마도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성형수술의 효과를 인정해갔다. 다른 부위와는 달리 얼굴뼈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다시 손댈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외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생활에도 지장 있어요. 김 간호사, 이분 양쪽 턱선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아니요, 전혀 흠잡을 데 없는데요. 그렇지.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지금까지 했던 안면 윤곽 수술 가운데 가장 잘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보세요. 안면 윤곽선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 있는 것 같군요. 장은 내가 없다면 그토록 사랑스런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는 스스럼 없이 애정 표현을 해댔을 것이다. 단둘이 있을 때 박 실장이 가끔 내게 해오던 스킨십처럼. 제가 괜찮은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드리죠. 장은 논리적으로 신체 이형 증후군이니 망상장애니 하며 의학용어를 들먹여댔다.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그러더니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나를 정신과 의사에게 넘겼다.
이정아님, 또 늦었네요. 진료실 문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임찬수라는 아크릴 명찰이 가로로 길게 걸려 있다. 명판 왼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 왜 그러세요? 예, 명판이 비딱하게 걸린 것 같아서요. 바로 하려고요. 그거 접착제로 고정된 거예요. 안 움직여요.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발 시간 좀 맞춰 오세요. 네. 간호사는 내 손을 잡아다 원래 자리에 앉힌다. 진료실 문에 삐딱하게 걸린 명판이 다시 눈에 거슬린다. 이정아님,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앉으세요. 진료실 문의 명판이 기울어져 보이던가요? 네. 그건 기술자가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붙인 명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게 삐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환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어쨌든 저한텐 이 치료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 집이 위기에 처했거든요. 왜요? 그냥 수술이 잘못됐으니까요. 시집 잘 가긴 글른 거고 이 상태로는 취직도 어렵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 누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들이야 당연히 절 배려해서 그러겠죠. 대놓고 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건 상식 아닌가요?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도 얼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나요? 영화 같은 데선 의사와 환자가 나란히 한쪽 방향을 보거나 환자를 뉘어놓고 상담하던데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어쨌든 저한테는요. 정신과 치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절 장 선생님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로 예약을 잡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다. 아까부터 뭉크의 그림 절규처럼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는 남자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 아저씨. 예. 바로 앉으세요. 왼쪽 어깨가 처져 보인다고요. 예. 병원을 나서자 왕복 8차선의 도로가 한눈에 펼쳐진다. 현기증인다. 길게 뻗은 차선들이 전혀 간격이 맞질 않는다. 보도블록도 들쭉날쭉한 게 도무지 평탄하질 않다. 그럼에도 차도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망설인다. 또 저 길을 가야 하나? 자,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까? 3번 출구 표명희 씨의 작품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이은정, 김대중, 곽윤상, 서지연, 안영아, 권현희, 이지환, 박영재, 차진욱, 방우호, 이승주, 양현, 오인실, 홍선영, 박지윤, 음악 박승현,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치환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3번 출구 저자이신 표명희 씨 나와 계십니다.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네. 저 이 작품 이렇게 감상을 지금 쭉 하고 나니까 이게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더군요. 작가가 이런 소재를 다룰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다루셨나 궁금하군요. 예, 저는 언젠가 신문에서 그 성형을 한 사람들 한 15%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3번 출구는 사실 그 신문 기사 몇 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시작한 소설입니다. 네. 여기서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주인공이 그 자신의 얼굴이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한 거는 좀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고요. 예. 사실 문제의 초점은
그 우리 사회의 그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그 이중적인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중적인 가치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 제 작품에 이제 곳곳에 나오거든요. 가령 회사에서도 이제 그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뭐 승진을 시키지만 사실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 이제 학벌도 딸리고 이제 학력도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승진할 때 회사에서도 그렇게 선뜻 그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예. 직원들 보니까 뭐 박 실장한테 이용당하는 거더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뭐 이상적인 거하고 또 현실적인 면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이중적인 가치가 또 직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능력 위주의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비판을 못 하지만 막상 자기 옆 주변에 있는 동료가 자신보다 뭐 학력이나 학벌이 떨어지는데 뭐 똑같이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그 승복을 잘 안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사실 여기도 나타나죠. 네. 이것도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이정아 경우는 상처받은 거죠? 일종의 피해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종의 피해 의식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신세대답게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이제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이제 대처를 해나가는데 네. 현실의 벽이 워낙 높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좌절하게 되고 또 이제 결국은 그 정신 착란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작가의 입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얘기는요. 아니요, 얼마나 성형을 많이 하면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성형 만능 풍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성형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인 경우는 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필요한 것도 이제 인정은 하지만, 근데 이제 모두에게 그런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결국 미라는 것도 뭐 빈부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또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작가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작품이 나올 거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세계를 펼쳐나가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단편만 이제 발표를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호흡이 긴 소설을 써보고 싶고요. 예, 최명희처럼요. 예, 좀 더 장기적으로는 사실 역사 소설을 써보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3번 출구에 실린 작품들이 이제 주로 소외계층 얘기를 많이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새로운 형태의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형태의 소외계층. 예, 그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핵가족도 넘어가지고 예. 뭐 싱글족도 많고 또 뭐 나홀로족 이런 삶의 이제 형태가 이제 점점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 계층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 당한 쪽인 게 이제 그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네. 앞으로는 이 스스로 소외시키는 사람들 얘기를 써보고 싶어요. 그냥 나름의 세계에 이렇게 좀 묻혀서 사는 사람들. 네. 예, 그런 얘기를 조금 건강하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품으로 그려보시겠다.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쯤에서 접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긴 겨울 언제나 하나 했는데 어제가 바로 입춘이었습니다. 올봄 청취자 여러분들 도모하는 모든 일들 술술 잘 풀려가기를 기원해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